그날 저는 제 손녀가 죽을 뻔한 걸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런 메카시입니다. 73살이에요.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 마당 의자는 제가 직접 고친 거랍니다. 나무가 삐걱대긴 하지만 여전히 튼튼해요. 미국 중서부의 작은 농가 마을, 이곳에서 저는 아내 마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사과 파이 굽는 냄새가 나네요. 마사가 또 손녀 엘리를 위해 구워주는 겁니다. 엘리는 11살이에요. 원래는 며칠만 머물다 갈 예정이었는데 벌써 2달째 우리 집에 있어요. 도시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한 이후로 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꿔요. 부모님들은 일 때문에 바쁘시고 그래서 엘리가 이곳에 왔죠. 마당 한켠을 보면 늙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이름은 루카예요. 점원 세퍼드 믹스인데 올해로 12살이 됐어요. 다리는 느려졌고 오른쪽 귀는 예전만큼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이상하게도 엘리가 밖에 나올 때면 루카는 반드시 그 근처에 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요. 저는 망치로 의자 다리를 두들기면서 루카를 바라봤어요. 저 개를 데려온 게 6년 전이었나? 당시 루카는 구조견 훈련에서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개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그냥 데려왔어요. 이유요? 글쎄요. 어쩌면 저도 비슷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젊은 시절 저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대원으로 일했습니다. 28번의 출동해서 32명을 구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한 아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 저는 밖에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마사는 그런 제게 항상 말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충분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루카를 봤을 때 저는 그 개의 눈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실패의 무게요. 증명하지 못한 가치요. 오늘도 마당은 평온했어요. 엘리는 잔디 위에 배를 깔고 누워서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고 루카는 그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됐을까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실패는 잊히지 않습니다. 그냥 익숙해질 뿐이죠. 루카를 볼 때마다 저는 과거를 떠올려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개와 저는 너무 비슷하거든요. 제가 29살이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1981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저는 두 번째 팀으로 투입됐습니다. 당시 구조대에 들어온 지 3년째였고 저는 제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5층에 한 가족이 갇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엄마와 7살 남자아이였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연기가 심했지만 저는 익숙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면서 문을 하나씩 확인했죠. 5층 복도 끝에서 그들을 찾았어요. 엄마는 의식이 흐릿했고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먼저 들쳐 업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아이에게 말했죠. 바로 뒤에서 따라오라고요. 제 손을 잡으라고요. 아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업은 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4층, 3층, 2층. 그때 위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천장 일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속도를 냈어요. 그 순간 아이의 손이 제 손에서 빠졌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1초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엄마를 밖으로 옮긴 뒤 다시 건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2층 계단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다른 팀원들이 저를 붙잡았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살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저도 이해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5번을 더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 아이의 손을 느꼈어요. 빠져나가는 그 감촉이요. 결국 저는 6개월 뒤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마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아줬죠.
루카도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구조견 훈련소에서 들은 바로는 이래요. 루카는 후각 테스트에서는 만점을 받았대요. 하지만 마지막 실전 훈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요? 너무 겁이 많았대요.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사람을 찾는 훈련이었어요. 루카는 냄새는 맡았지만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3번의 기회를 줬지만 3번 다 주저앉았대요. 훈련사는 말했죠. 이게는 구조견이 될 수 없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루카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어요. 왜 쓸모없는 개를 데려오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루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왔죠. 처음 몇 달 동안 루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당 구석에 누워서 하루 종일 그냥 있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어요. 마사가 걱정했지만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실패 이후에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루카가 마당을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이 개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냥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루카는 구조견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집의 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 옆에 누워있는 저 개를 보면서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도 모른다고요. 다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시작이 오늘 펼쳐질 거라는 걸요. 저는 의자를 한 번 더 흔들어 봤습니다. 이제 삐걱대지 않네요. 만족스러웠어요. 마사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루카의 귀가 움직였습니다.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요. 그리고 그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루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초점이 생긴 거예요. 저 개가 뭔가를 감지한 겁니다. 울타리 너머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온은 예고 없이 깨집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그날 오후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제가 마당 의자를 고치고 있을 때 엘리는 잔디 위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스케치북에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더군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우리 집 마당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도 있고 루카도 있고 저와 마사도 그려져 있었어요. 저는 엘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이는 잠깐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웃지 못했던 아이예요. 도시에서 목격한 사고 이후로 엘리는 말수가 줄었고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온 뒤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루카는 엘리에게서 서너 걸음 떨어진 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완전히 잠든 건 아니었어요. 루카는 늘 그래요.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주변을 감지하고 있죠. 귀는 가끔 움직였고 코는 미세하게 벌름거렸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 쪽으로 돌아왔어요. 마사가 부엌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사는 웃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사과 파이 냄새가 마당까지 풍겨왔어요. 시계를 봤더니 오후 2시 10분이었습니다. 해는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이런 날이면 보통 저는 오후 낮잠을 자곤 했습니다. 마당 의자에 앉아서 모자를 눈 위에 덮고 30분 정도 자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바람의 방향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루카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어요. 귀가 살짝 꿈틀했고 코가 한번 벌름거렸습니다. 저는 그걸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개들은 원래 그러니까요. 바람에 실려온 냄새에 반응하는 거죠. 하지만 루카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울타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귀가 쫑긋 서 있었고 몸이 약간 긴장한 상태였어요. 저도 울타리 쪽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무 울타리가 있을 뿐이었죠. 이웃집과 우리 집을 구분하는 낮은 나무 울타리요. 높이는 1미터 정도 됐을까요? 루카는 여전히 울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저개가 뭔가를 감지했다는 걸요. 루카의 후각은 여전히 뛰어났거든요. 비록 구조견이 되지는 못했지만 코만큼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엘리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저는 조용히 루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걔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울타리만 바라보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섞인 냄새를 저도 맡았어요. 아주 희미하게요. 짐승 냄새였습니다. 깨 냄새요. 하지만 루카의 냄새는 아니었어요. 더 무겁고 더 공격적인 냄새였습니다. 저는 울타리 너머를 자세히 봤어요.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검은색 그림자요. 크기가 컸어요. 루카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이웃집 개였습니다. 이웃집에는 로트와일러 한 마리가 있어요. 이름은 타이탄이고 몸무게가 50kg은 될 겁니다. 보통은 목줄에 묶여 있거나 집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타리 너머에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루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쪽 다리가 잠시 휘청거렸지만 걔는 균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엘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타이탄은 보통 온순한 개예요. 하지만 지금 울타리 너머의 그 개는 달랐어요.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초점 없이 배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울타리가 흔들렸습니다. 타이탄이 울타리에 앞발을 올려놓은 거예요. 검은 머리가 울타리 위로 보였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입에서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루카는 멈춰 섰습니다. 엘리와 울타리 사이, 정확히 그 중간 지점에서요. 경계선은 지켜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선은 무너졌어요. 타이탄의 앞발이 울타리 위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발톱이 나무를 긁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개를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웃집 존슨 씨가 3년 전에 데려온 개였어요. 보통은 조용했고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타리 너머의 타이탄은 달랐어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초점이 흐려져 있었고 입에서 계속 침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엘리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스케치북에 크레용으로 뭔가를 칠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엘리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루카가 더 빨랐습니다. 걔는 이미 엘리 옆에 서 있었어요. 몸을 낮춘 채로요. 귀는 뒤로 젖혀져 있었고 꼬리는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짖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합니다. 루카의 자세요.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방어적이었습니다. 걔는 엘리를 보호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을 울타리 쪽으로 향한 채 엘리와 위험 사이에 자신을 두고 있었습니다. 타이탄이 울타리를 넘기 시작했어요. 무게가 실리자 낮은 나무 울타리가 삐걱거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울타리를 더듬다가 타이탄은 뛰어올랐어요. 몸집이 큰 개였지만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울타리를 넘는데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타이탄은 우리 마당에 착지했습니다. 네 발로 단단하게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선이 엘리에게 고정됐습니다. 엘리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아이는 타이탄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스케치북을 떨어뜨렸습니다. 크레용이 잔디 위로 굴러갔어요. 아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얼어붙은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엘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타이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요. 타이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천천히요. 머리를 낮추고 엘리를 향해 걸어왔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소리였어요. 개의 이빨이 보였습니다. 루카가 움직였습니다.
걔는 타이탄과 엘리 사이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다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삐걱거렸고 한쪽 뒷다리는 약간 절뚝거렸어요. 하지만 루카는 계속 걸었습니다. 타이탄이 루카를 봤어요. 으르렁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대신 몸을 더 낮췄습니다. 완전히 방어 자세였어요.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막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루카가 뭘 하려는지요. 적에는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엘리가 도망갈 시간을, 제가 개입할 시간을, 누군가 도울 시간을요. 루카는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버티려는 거였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무너지는 건물, 빠져나간 작은 손, 제가 구하지 못한 아이. 그리고 지금 여기 제 손녀와 늙은 개 한 마리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마당을 가로질러서요. 하지만 거리가 있었습니다. 10미터는 됐을까요? 73살의 다리로는 너무 먼 거리였어요. 타이탄이 달려들었습니다. 루카를 향해서요. 검은 덩어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랐습니다. 50kg의 무게가 루카에게 향했어요. 루카는 달리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작고 늙은 몸으로요. 부딪히는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엘리도 비명을 질렀어요. 두 개가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루카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잔디 위를 굴렀어요.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요.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옆구리에서 피가 났어요. 그래도 걔는 다시 엘리 앞에 섰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숨이 찼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늦을 수 없었으니까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거였어요. 단 몇 분이라도요. 타이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루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도 걔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으르렁거림은 더 격렬해졌고 침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적에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루카는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세를 유지했어요. 몸을 낮추고 이빨을 드러내고 엘리 앞을 지키는 자세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루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요. 체중 차이만 해도 2배 이상이었어요. 나이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타이탑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루카는 옆으로 피하려 했지만 늙은 다리는 충분히 빠르지 못했습니다. 타이탄의 어깨가 루카의 옆구리를 쳤어요. 루카는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잔디 위로 굴러가는 루카를 보면서 저는 계속 달렸어요. 5미터, 4미터, 3미터. 하지만 여전히 멀었습니다. 제 다리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숨은 가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엘리는 울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한 채로요. 아이는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루카를 보고 타이탄을 보고 저를 보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엘리에게 집으로 뛰어가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루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3번째였어요. 이번에는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뒷다리가 휘청거렸고 머리를 제대로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리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루카는 이길 생각이 없다는 걸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였어요. 타이탄을 막고 시간을 벌고 엘리를 지키는 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지연이었어요. 타이탄이 또 달려들었습니다. 4번째 충돌이었어요. 이번엔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2개가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이빨과 발톱이 엉켰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비명 같은 소리가 섞였어요. 루카는 밀렸습니다. 힘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타이탄의 이빨이 루카의 목을 향했습니다. 루카는 고개를 돌려 피했지만 어깨에 물렸어요.
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미터, 1미터. 거의 다 왔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았어요. 루카가 타이탄의 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요.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옆구리의 상처는 더 깊어졌어요. 다리는 떨렸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또 일어섰어요. 5번째였습니다. 저는 세고 있었어요. 루카가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요. 5번이요. 5번이나 넘어지고 5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구조견 훈련에서 3번 주저앉았던 그 개가요. 타이탄은 잠시 멈췄습니다. 루카를 바라보면서요. 마치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요. 왜 저 작은 개가 계속 일어서는지, 왜 도망가지 않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지를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기회였어요. 루카는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엘리에게 더 가까이 섰어요. 아이와 타이탄 사이의 거리를 더 벌린 거예요. 단 50cm였지만 그것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가까이 도착했어요. 3m 거리까지요. 하지만 맨손이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어요. 타이탄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뭐라도 찾으려고요. 타이탄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6번째 공격이었어요. 이번엔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참을성이 바닥난 것처럼요. 걔는 뛰어올라 루카의 목을 향했어요. 루카는 피했습니다. 간신히요. 고개를 숙여서 타이탄의 이빨을 피했어요. 하지만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몸이 땅으로 내려앉았어요. 다리가 주저앉은 거예요. 타이탄이 루카 위로 올라탔습니다. 무게로 누르면서요. 루카는 꿈틀거렸지만 벗어나지 못했어요. 타이탄의 이빨이 루카의 목에 가까워졌습니다. 10cm, 5cm.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타이탄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걔는 듣지 않았습니다. 혹은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뭔가 저개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본능이든 병이든 뭔가가요. 루카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타이탄의 앞다리를 물었어요. 세 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놀라게 했습니다. 타이탄이 잠깐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집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마사였어요. 마사가 뭔가를 봤던 거예요. 어떤 결정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움직이게 만들죠. 유리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마사가 부엌 창문을 열어 젖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어요. 마사의 얼굴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창백했어요. 눈은 커져 있었고 입은 벌어져 있었습니다. 마사는 상황을 본 거예요. 타이탄이 마당에 있는 것, 루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 엘리가 울고 있는 것을요. 모든 걸 한 번에 이해한 겁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는 제가 뭘 하려는지도 알았어요. 마사가 소리쳤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뭔가를 외쳤지만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몸이 반응한 겁니다. 마당 구석에 쇠갈퀴가 있었습니다. 정원 도구였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충분했어요. 손잡이는 나무였고 길이는 1m 20cm쯤 됐습니다. 타이탄은 여전히 루카 위에 있었어요. 걔는 다시 루카의 목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루카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어요.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쇠갈퀴를 들고요. 목표는 명확했어요. 타이탄을 루카에게서 떼어놓는 거였습니다.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멈추게 하는 거요. 1m 거리까지 다가갔을 때 타이탄이 저를 봤습니다. 고개를 돌려서요.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저를 인식한 것 같았어요. 으르렁거림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쇠갈퀴를 휘둘렀어요.
타이탄을 향해서가 아니라 타이탄과 루카 사이의 공간으로요. 경고였습니다. 물러서라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타이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걔는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루카를 놓아준 거예요. 이제 저를 위협으로 인식한 겁니다. 타이탄은 한 걸음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채로요. 저는 쇠갈퀴를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방어 자세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73살의 몸으로 50kg의 개를 상대하는 건 무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사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손에는 큰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사를 봤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들어가 있으라고요. 하지만 마사는 듣지 않았어요. 대신 프라이팬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쾅, 쾅, 쾅. 금속이 시멘트 바닥을 치는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였어요. 타이탄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마사를 봤어요. 소리의 주의가 분산된 거예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쇠갈퀴를 더 세게 휘둘렀어요. 쇠갈퀴의 손잡이가 타이탄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세 개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놀라게 했어요. 타이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쇠갈퀴를 휘두르면서요. 공격이 아니라 압박이었습니다. 타이탄을 뒤로 밀어내는 거요. 걔는 계속 물러났습니다. 으르렁거렸지만 더 이상 달려들지 않았어요. 마사는 계속 프라이팬을 쳤습니다. 소리는 계속됐어요. 시끄럽고 날카로운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집에서도 들렸을 거예요. 실제로 이웃집 문이 열렸습니다. 존슨 씨가 나왔어요. 그는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타이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 마당으로 달려왔습니다. 타이탄은 주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고개를 돌려서 존슨 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으르렁거림이 작아졌습니다. 존슨 씨가 울타리를 넘어왔어요. 손에는 목줄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이탄에게 다가가서 목줄을 채웠어요. 걔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순순히 목줄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제야 쇠갈퀴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고 숨은 가빴습니다. 존슨 씨가 사과했어요. 목줄이 풀렸다고 미안하다고 타이탄이 어제부터 이상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할 여력이 없었어요. 존슨 씨는 타이탄을 끌고 돌아갔습니다. 걔는 순순히 따라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마당에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사의 프라이팬 소리도 멈췄어요. 저는 돌아봤습니다. 엘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마사가 달려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저는 루카를 봤습니다. 걔는 잔디 위에 누워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피가 잔디를 적시고 있었어요. 저는 쇠갈퀴를 떨어뜨리고 루카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개의 목을 감싸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지만 분명한 숨결이 느껴졌어요. 살아있었습니다. 루카는 살아있었어요. 35년 만에 저는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루카의 숨결은 약했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저는 개의 목을 감싼 채 그 숨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다시 들이쉬고.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사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내의 손이 루카의 옆구리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피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상처는 깊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마사가 말했어요. 동물병원에 전화했다고요. 곧 온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루카의 털은 피로 젖어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걔는 살아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엘리가 다가왔습니다. 천천히요.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엘리는 루카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작은 손으로 루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루카. 엘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안해. 저는 엘리를 봤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때문에 루카가 다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엘리.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엘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루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요. 걔는 미약하게 꼬리를 움직였어요. 엘리의 손길을 느낀 거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루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깨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 다리에 긁힌 자국들. 이 모든 게 엘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루카는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울타리 반대편으로 뛰어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3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지는 건물, 연기, 비명. 그리고 제 손에서 빠져나간 작은 손. 저는 그 아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몇 초가 전부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그 순간을 되뇌었어요. 만약 더 빨랐다면, 만약 더 조심했다면, 만약 그 손을 더 세게 잡았다면. 수없이 많은 만약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구조대를 그만둔 뒤에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다고 32명을 구했다고 한 사람을 구하지 못한 게 당신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지 못했어요. 제가 느끼는 건 32명의 감사가 아니라 한 명의 상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키지 못한 사람으로 제 자신을 정의했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이 됐어요. 루카를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조견 훈련에서 탈락한 개.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개에게서 저를 봤어요. 실패한 것들끼리의 동거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루카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요. 걔는 구조견이 되지 못했지만 오늘 누군가를 구했어요. 엘리를 구한 겁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엔 늦지 않았습니다. 쇠갈퀴를 들고 달려갔고 타이탄을 막았고 루카를 살렸어요. 35년 만에 저는 제 시간에 도착한 겁니다. 동물병원 차가 도착했어요. 수의사가 내려서 루카를 살펴봤습니다.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고 들것에 옮겼어요. 저는 루카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마사와 엘리도 따라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루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걔는 눈을 떴어요. 흐릿했지만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까요?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끝은 좋았습니다. 이번엔 구했으니까요. 늦지 않았으니까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루카는 회복할 거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살 수 있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서 엘리도 마사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루카를 다시 봤습니다. 이 작고 늙은 개가 오늘 영웅이 됐어요. 구조견이 되지 못했던 개가 오늘 진짜 구조를 해낸 겁니다. 그리고 저도요. 지키지 못한 사람이었던 제가 오늘 지켜낸 사람이 됐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35년 전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선택은 남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아서 증명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루카는 병원에서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다고요. 나이를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래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루카는 원래 강한 개니까요. 개는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어요. 어깨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움직임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었어요.
숨 쉬고 눈 깜빡이고 가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엘리는 루카 옆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걔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루카도 엘리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엘리는 루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엘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루카는 왜 도망가지 않았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간단한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루카를 봤습니다. 걔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도망쳐봤거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로 한 거야. 엘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루카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구조견 훈련에서 탈락한 이야기, 3번이나 주저앉았던 이야기,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했던 이야기를요. 엘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루카는 예전에 겁이 많았어. 저는 계속했어요. 무너진 건물 앞에서 들어가지 못했지. 무서웠던 거야. 하지만 그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루카는 도망가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엘리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지켜야 할 게 생겼어. 그게 내였어, 엘리. 엘리는 루카를 쓰다듬었어요. 걔는 눈을 뜨고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손을 핥았어요. 아이는 웃었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루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 동안 저는 도망쳐왔어요. 그날의 실패에서, 제 자신의 책임에서, 지키지 못한 기억에서요. 구조대를 그만둔 것도 도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려고, 다시 누군가를 잃지 않으려고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그날 타이탄이 울타리를 넘었을 때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쇠갈퀴를 들고 달려갔어요.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게 있었으니까요. 엘리가 있었고 루카가 있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사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레모네이드가 담긴 주전자를 들고 있었어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저와 엘리에게 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루카 옆에 물그릇을 놓았어요. 저는 레모네이드를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했어요. 마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당을 바라봤어요. 엘리와 루카, 나무들, 울타리,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3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에런. 마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잘했어.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마사는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사는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그 말이 필요했는지를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후 6시쯤 됐을까요? 그림자가 길어졌고 빛은 부드러워졌어요. 엘리는 루카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걔도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잔디에는 아직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루카가 굴렀던 자리, 타이탄이 섰던 곳, 제가 쇠갈퀴를 휘둘렀던 위치. 흔적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흔적들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였어요. 우리가 싸웠다는 증거, 우리가 지켜냈다는 증거,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그 흔적들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마사가 말했어요.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사는 일어서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조금 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루카와 엘리를 지켜보면서요. 루카는 더 이상 완벽한 개가 아니었어요. 늙었고 다쳤고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걔는 해냈습니다. 엘리를 지켰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완벽한 구조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를 구하지 못했고 그 기억은 평생 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손녀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도 남습니다. 실패는 지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둘 다 제 일부예요. 지키지 못한 사람도 저고 지켜낸 사람도 저입니다. 그 둘을 모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괜찮았어요. 루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걔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냥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엘리도 안아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마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루카를 거실 구석의 쿠션에 놓았어요. 걔가 좋아하는 자리였습니다. 엘리는 소파에 눕혔고요. 마사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사과 파이도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어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났어요. 저는 마당 의자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진짜 평온이었어요. 도망치지 않은 평온, 지켜낸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 속에 앉아 있었어요.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는 달랐어요. 지켜낸 흔적이 남아있는 고요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 흔적이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루카는 내일도 마당에 나올 겁니다. 느리게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나올 거예요. 엘리 옆에 누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볼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긴 자리입니다. 지켜낸 자리요.